옛날 밤이면 산짐승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 만큼 깊고 깊은 산골짜기. 배굴령 아래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한대감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이 겹겹이 둘러싸여 해가 남들보다 훨씬 일찍 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이기 일쑤였습니다. 한대감의 집은 그 산골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기와집으로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40여 칸에 이르는 대저택은 아니었으나 터가 넓고 담장이 높아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대감은 재물은 넉넉했으나 성정이 몹시 깐깐했고 안주인 한씨 부인 또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듯 엄정하여 집안의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낮추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 집에는 연화라 불리는 마음씨 고운 계집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이 집에 들어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찬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식솔들의 아침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손은 늘트고 발 뒤꿈치는 갈라졌지만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 성실함 덕에 까다로운 한씨 부인조차 연화에게만큼은 쉽게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어오던 날 연화의 삶을 바꿔놓을 인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은 문풍지가 덜컹거리며 울릴 만큼 바람이 사나웠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행랑채 구석방에 몸을 누이려던 연화는 문득 외양간에 있는 누렁소가 떠올라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가 여물을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어 보였던 터라 혹여 찬 날씨에 탈이 나지는 않을지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낡은 솜겹옷을 걸치고 호롱불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을 건너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연화의 따뜻한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외양간 문을 삐걱이며 열자 집 냄새와 가축 냄새가 뒤섞인 훈훈한 기운이 확 풍겨왔습니다. 연화는 소의 여물통을 살피고 등을 쓰다듬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양간 깊숙한 곳에 높게 쌓아둔 집더미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드나드는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소리는 쥐가 낼 법한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고 옷자락을 스치는 듯한 묵직하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순간 연화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둑일까? 아니면 산에서 내려온 짐승일까? 호롱불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연화는 마음을 다잡고 불빛을 높이 들어 소리가 난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집더미 뒤를 비추던 연화는 그곳에 웅크린 검은 형체를 발견하고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집더미 속에 있던 것은 짐승도 도둑도 아닌 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떨고 있었고 남루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먼지투성이 속에서도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화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낡은 치마 아래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추위와 굶주림을 피해 이 외양간까지 숨어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여인은 화들짝 놀라 몸을 더 움츠렸지만 도망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살려달라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제발 소리를 내지 말아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화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대문 밖에 떠돌이조차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성미였습니다. 하물며 외양간의 낯선 여인, 그것도 아이를 뵌 여인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단순히 꾸중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불러야 마땅했지만 연화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여인과 그 뱃속의 생명을 떠올리자 가슴이 저려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주위를 재빨리 살핀 뒤 외양간 문을 살짝 닫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여인은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리며 연화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기로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십시오. 안주인 귀에 들어가면 무사하지 못하니 절대로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마른 짚을 더 긁어모아 여인의 자리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하나 신경 쓰는 손길은 친자매를 대하듯 다정했습니다. 외풍이 스며드는 외양간이었지만 집더미 속은 그나마 견딜 만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여인을 눕혀놓고 밖으로 나온 연화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굶주려 보이는 여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야 했지만 부엌은 안채와 너무 가까워 들킬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까치발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소항아리 안에는 남은 찬밥과 낮에 끓여둔 미역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마당의 큰 나무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빗줄기는 이내 굵어져 처마 끝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가을에 웬 날벼락이냐며 혀를 차고는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갔지만 연화는 오히려 이 요란한 빗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외양간에 숨어있는 그 여인이 혹여 기침 소리나 인기척을 낼까봐 내내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이 정도 비바람이라면 작은 소리쯤은 모두 묻힐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곧 더 큰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외양간 틈새로 스며들어 아직 몸도 추스르지 못한 여인이 병이라도 얻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바람은 이내 폭풍으로 변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고 번쩍이는 번개가 창호지 문을 나처럼 밝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행랑채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짐승이 앓는 듯한 신음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외양간의 누렁소가 내는 소리라 믿고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 짐승의 울음과는 다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억누르며 새어나오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겉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외양간으로 내달렸습니다. 외양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와 함께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호롱불을 켜들고 다가가 보니 여인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집더미 위를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를 악물다 못해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연화가 놀라 외치자 여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는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파를 부를 수도 안채에 알릴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아이를 받아야 한다니 아직 혼기조차 차지 않은 연화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삼키기 위해 입안에 옷자락을 물고 있었지만 밀려오는 산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집더미가 바스락거리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문득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 불을 피우면 연기와 불빛 때문에 한씨 부인이 깨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식은 땀만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외양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뱉는 듯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긴 그 순간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월선 할미였습니다. 월선 할미는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것을 꺼내들고 굳은 얼굴로 연화와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변명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며칠 전부터 내 거동이 수상하더니 결국 사단을 냈구나. 목소리는 엄했지만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재빨랐습니다. 할미는 보자기를 풀어 깨끗한 광목천과 가위를 꺼내 놓으며 연화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멍하니 서서 뭐 하느냐. 어서 부엌으로 가 물을 끓여 오너라. 이 비바람에 불빛이나 연기는 묻힐 테니 서둘러라. 연화는 월선 할미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화는 빗속을 헤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부싯돌을 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외양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여인을 떠올리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마른 장작을 골라 불을 붙이고 가마솥에 물을 올리는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랐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연화는 부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이 모든 일이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도 연화의 귀는 안채 쪽으로 바짝 곤두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천둥 소리가 워낙 요란해 장작 타는 소리와 물 끓는 소리는 모두 묻히는 듯 했습니다. 물이 팔팔 끓자 연화는 큰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담고 찬물을 섞어 적당한 온도를 맞춘 뒤 조심스럽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져 물을 쏟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라. 연화는 한 발 한 발 숨을 죽이며 내디뎠습니다. 외양간으로 돌아오니 월선 할미는 이미 여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능숙하게 산파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미는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아이 머리가 보이니 힘을 한 번만 더 주면 됩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 이 수건을 꽉 무시오. 여인은 고통에 온몸을 비틀면서도 신음 한 번 크게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렸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며 마치 함께 힘을 나누는 듯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천둥이 우르릉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은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며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여인의 억눌린 비명을 감싸 안아주어 밖에서는 그저 폭풍 우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아이의 탄생을 숨겨주려는 듯 그 타이밍은 기묘할 만큼 절묘했습니다. 월선 할미의 손끝에서 미끄러운 핏덩이가 빠져나왔고 이내 힘차고 맑은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너무도 컸습니다. 천둥 소리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아이의 울음이 외양간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 사람과 여인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월선 할미는 재빨리 아이의 입안에 남은 이물질을 닦아내고 엉덩이를 가볍게 토닥인 뒤 미리 준비해 두었던 포대기로 아이를 꼭 감싸 안아 울음소리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이내 울음을 멈추고 작은 숨소리를 내며 사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태주를 자르는 가위질 소리마저 크게 울릴까 조심스러워 손끝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만큼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탈진한 탓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아이의 숨소리를 듣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아이를 찾았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훔치며 갓 태어난 아기를 조심스레 여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외양간은 춥고 누추했으나 그 안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양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스며들더니 안채 쪽에서 한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외양간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구나. 그 순간 여인은 얼어붙은 듯 몸을 굳혔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의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흔적들이 가득한 이곳이 들킨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연화가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을 때 월선 할미가 연화에게 짧게 눈짓을 보내더니 외양간 문 쪽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할미는 문을 벌컥 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편히 주무시고 나오셨습니까? 비바람이 하도 거세서 외양간 문짝이 떨어질까 염려되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호롱불을 높이 들고 월선 할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문짝 살피는 소리가 꼭 아이 우는 소리 같더구나. 안에 누가 있느냐? 부인이 외양간 안을 들여다보려 하자 월선 할미는 덩치 큰 몸으로 문 앞을 딱 가로막으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마님 귀가 밝으신 건 알지만 이 빗소리에 헛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아까 고양이 놈들이 비를 피하려 들어왔는지 요란하게 울어대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이런 날씨에 오래 서 계시면 몸 상하십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문단속은 제가 단단히 하겠습니다. 완강한 할미의 태도와 거센 비바람에 한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날이 밝으면 쥐 잡듯이 뒤져볼 테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부인은 찜찜한 표정으로 안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씨 부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월선 할미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외양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미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10년은 늙었다. 내일 아침이면 마님이 들이닥칠 테니 오늘 밤 안에 흔적을 모조리 치워야 한다. 월선 할미와 연화는 여인이 몸을 조금이나마 추스를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계속 먹이고 피 묻은 집과 천을 모아 외양간 구석 깊숙한 곳에 땅을 파 묻었습니다. 그 위에 새 짚을 덮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여인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차가운 외양간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은 모습만큼은 세상 어느 왕비보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월선 할미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여인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천둥이라 짓겠소. 천둥이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말이오. 그 말에 월선 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으셨구려. 그리고는 여인을 찬찬히 살피다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허나 부인, 보아하니 보통 분은 아니신 듯한데 어쩌다 이런 만삭의 몸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셨소. 아이의 아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여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시오. 알게 되면 도리어 화를 입을 것이오. 때가 되면 그때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운이 돌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며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밤새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여인과 아이는 지쳐 잠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연화는 쪽잠을 자면서도 혹시 아이가 울지 않을까 귀를 열어둔 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한씨 부인의 매서운 눈을 피해야 했고 아이의 울음소리 또한 단속해야 했으니 앞으로가 더 큰 고비였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두려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연화는 여느 날처럼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눈 밑은 거뭇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연화는 일부러 빗자루질 소리를 크게 내며 활기찬 척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아침 문안을 받으며 연화를 유심히 살폈지만 밤새 내린 비로 마당이 엉망이라 잔소리를 늘어놓느라 외양간 일은 잠시 잊은 듯했습니다. 연화야, 어젯밤 외양간 지붕 샌 곳은 없더냐? 쇠죽에 빗물 들어가면 소가 탈이 난다. 연화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모두 멀쩡했습니다. 고양이들도 다 달아났는지 조용합니다. 월선 할미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한 사발 가득 퍼 몰래 연화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식기 전에 갖다 드려라.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 피가 맑아진다. 만입누는 내가 돌려놓으마. 그 세심한 배려에 연화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미역국을 들고 외양간으로 향하는 길에 연화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씻겨간 듯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그 파란 하늘 아래 초라한 외양간 집더미 속에서 기이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훗날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외양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기의 젖먹는 소리만이 한동안 평화롭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산골 마을의 하루였지만 한대감댁 외양간 안에서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낮에는 밭일을 돕고 밤이 되면 몰래 외양간으로 스며들어 산모를 돌보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곤함을 잊은 채 집더미 속에서 새금거리며 숨쉬는 아기 천둥이를 바라볼 때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천둥이는 배가 고파도 크게 보채지 않고 인기척이 나면 숨을 죽이는 듯 얌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처한 위태로운 처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여인 또한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월선 할미의 도움은 실로 컸습니다. 할미는 안채에서 쓰다 버린 무명천 자투리들을 몰래 모아 기저귀를 만들어 주었고 한씨 부인 눈을 피해 쌀을 한 줌씩 퍼내 밥을 짓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퉁명스럽고 시큰둥한 척했지만 늦은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외양간으로 들어와 아이를 품에 안고는 이 녀석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연화와 그 여인은 핏줄보다 더 진한 정으로 묶여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외양간은 춥고 냄새나는 곳이었으나 그 안에서 피어나는 옹기는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보다도 훨씬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 평화가 오래갈 수 없으리라는 것쯤은 누구나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비밀은 언젠가 새어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 장날이 한 번 돌고 난 뒤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던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다가서자 옆집에 사는 복례 어멈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연화야, 너 들었니? 아랫마을 장터에 관아 포졸들이 쫙 깔렸다더라. 무슨 대역죄인을 잡는다나 뭐라나 집집마다 뒤지고 다닌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들고 있던 물동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도둑이라도 들었나 보지요. 우리 같은 산골까지 오겠어요. 하고 대꾸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안악들은 임신한 여인을 찾는다는 소문도 있다며 흉흉해서 살 수가 없다고 몸을 떨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사내들이 마을 어귀를 기웃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장사꾼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눈매가 날카롭고 허리춤 어딘가에 무언가를 감춘 듯한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다 대문 틈으로 그들을 훔쳐보고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내들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잡고 꼬치꼬치 캐묻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집어던지고 외양간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한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살피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천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월선 할미와 함께 외양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듯 짐을 꾸려두고 아이 천둥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쌓아안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숨을 몰아쉬며 급히 말했습니다. 부인,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아무래도 부인을 찾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꼼짝 말고 더 깊이 숨어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소. 그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왔다면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이 집안 전체를 멸문지화로 이끄는 길이요. 더는 그대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가 더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울먹이며 여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 밤중에 피덩이를 안고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밖은 엄동설한이고 산에는 짐승들도 우글거립니다. 며칠만 더 있다가 잠잠해지면 가세요. 월선 할미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맞소. 지금 나가면 산모도 아이도 얼어 죽기 십상이요. 내가 외양간 바닥을 더 깊이 파서라도 숨겨줄 테니 무모한 짓은 하지 마시오. 하지만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아이요. 내가 잡히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에 이러는 것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여인의 눈빛이 너무도 강렬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에 감싸인 옥 놀이개였는데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초록빛을 띠며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평민이 지닐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에 달린 굵은 옥반지를 힘주어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쪽을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두시오. 훗날 이 아이가 살아서 세상에 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날, 이 옥반지가 증표가 되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오. 연화는 얼떨결에 차갑지만 어딘가 온기가 남아있는 옥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여인의 목숨과 약속이 담긴 묵직한 증표였습니다. 그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그대들이 베푼 은혜는 뼈에 새겨두겠소. 연화, 내가 끓여준 미역국 맛을 평생 잊지 않으리다. 그리고 월선 할미, 아이를 받아주신 그 손길을 내 죽는 날까지 축복하겠소.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연화와 월선 할미의 손을 차례로 꼭 잡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으나 생사를 함께 넘나든 그들의 정은 그 어떤 인연보다 깊었습니다. 연화는 옥반지를 속옷 깊숙한 곳에 갈무리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여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월선 할미는 자신의 솜저고리를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시오. 낡긴 했지만 바람은 막아줄 거요. 그리고 여기 주먹밥 몇 개 챙겼으니 가다 허기지면 드시오. 월선 할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말에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에 연화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려
사람의 형체를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도망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아이 천둥을 품에 꼭 안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으나 여인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연화와 월선, 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며칠 전 외양간에서 떨던 나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을 품은 고귀한 여인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오. 반드시 살아서 다시 오리다. 여인의 낮은 목소리는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고 연화는 그 뒷모습이 안개에 완전히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기둥을 붙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떠난 뒤 외양간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연화는 고요해진 외양간에 홀로 서서 여인이 머물던 자리를 묵묵히 정리했습니다. 집더미를 고르고 남은 흔적을 지우는 손길은 허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울음소리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다시 차가운 바람만 드나드는 소의 거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집 한 가닥을 집어들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요? 그러나 품속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옷반지의 감촉은 이 모든 일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산새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한씨 부인은 습관처럼 마당으로 나와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 외양간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연화는 가슴을 졸이며 부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라, 외양간이 며칠 새 아주 말끔해졌구나. 냄새도 덜 나는 것 같고 네가 밤새 치우기라도 했느냐? 한씨 부인의 말에 연화는 짐짓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소가 여물을 자꾸 남기기에 자리가 불편한가 싶어 깨끗이 치웠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특하구나. 역시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한다니까. 하고는 칭찬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바람이 스며드는 듯 시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을 쥐잡듯 뒤졌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며 수군거렸고 외양간에 숨어들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조차 되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한대감 댁의 일상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고 한씨 부인은 여전히 깐깐하게 살림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연화와 월선 할미 사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깊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다시 눈이 내리기를 여러 번. 어느덧 세월이 흐르며 그날 밤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늙어갔고 아이들은 자라났으며 세상 또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단 하루도 그 여인과 아이 천둥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힘겨운 날이 올 때마다 품속 깊이 간직한 옷반지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살아 계실까? 천둥이는 얼마나 컸을까? 옷반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영롱한 빛을 머금은 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여인의 약속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연화는 고된 삶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긴 세월이 훌쩍 흘렀고 연화는 홍기가 훌쩍 지난 나이가 되어 노처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월선 할미 또한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대감 댁의 기세도 예전 같지 않아 가세가 서서히 기울어 갔습니다.
흉년이 잇따라 소장료가 들어오지 않았고 한대감마저 병석에 눕게 되자 집안 분위기는 날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가 갑자기 떠들썩해지더니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엄청난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님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화려한 가마들이 줄을 이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왕실의 행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길가로 몰려나와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분이 내려오셨다느니 임금님의 행차라느니 온갖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그 화려한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곧장 한대감 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안채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군들이 우리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씨 부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어나왔고 병석에 있던 한대감도 부축을 받으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행차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찌하여 하필 몰락해가는 한대감 댁을 찾은 것일까요? 연화의 손은 저도 모르게 품속의 옷반지를 향해 갔습니다. 한대감 댁, 대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찬란한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금방이라도 귀신을 쫓아낼 듯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보지 못한 화려한 행차에 압도되어 모두 땅에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릴 뿐 감히 고개를 들어 그 위용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서 장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수십 명의 군사들이 메고 있던 거대한 가마가 한대감 댁 소슬대문 앞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가마의 휘장이 젖혀지기도 전에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아랫사람들을 다그쳤고 병석에 있던 한대감 또한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와 멍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 옆을 호위하던 내관이 저렁저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들으라. 중전마마와 세자 저하께서 이곳에 행차하셨으니 모두 예를 갖추어 맞이하라. 그 외침이 울려 퍼지자 한대감과 한씨 부인은 혼절할 듯 놀라 그대로 땅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며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오나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은 혹여 지난날 왕실에 불경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금 문제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에 휩싸여 벌벌 떨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 또한 모두 고개를 땅에 박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연화만이 부엌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터질 듯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 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의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우아한 자태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가채를 쓰고 몸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비단 당의를 걸친 그 모습은 10여 년 전 외양간에서 보았던 초라한 여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온화하면서도 깊은 눈매만큼은 분명 연화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중전마마가 된 여인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옛 기억을 더듬듯 외양간 쪽을 바라보다가 엎드려 있는 한대감 부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월선 할미는 아직 정정하신가? 왕비의 입에서 하녀의 이름이 나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대감과 한씨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살짝 들었고 문 뒤에 숨어 있던 연화는 다리가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마, 소인 여기 있사옵니다. 연화가 납작 엎드리자
중전마마는 망설임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다가와 연화의 손을 덥석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살아서 다시 오겠다고. 내가 차려준 그 따뜻한 밥상과 미역국 덕분에 내가 살았고 이 아이 또한 살았다. 중전마마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연화 역시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중전마마는 품속에서 오래도록 간직해 온 옥놀이개의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화 또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맞닿는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옥놀이개는 마치 한 번도 깨진 적 없었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롱한 옥빛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신분을 넘어선 신의와 생명의 은혜를 증명하는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제야 예전에 연화가 밥을 축내고 외양간을 드나들던 이유를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중전마마의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또렷한 눈빛과 당당한 기품을 지닌 소년이었는데 그가 바로 폭풍우 치던 밤 외양간에서 태어났던 아이, 천둥이자 지금의 세자 저하였습니다. 세자 저하는 연화와 월선 할미 앞에 이르러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께 늘 들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끓여주신 미역국 한 그릇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왕실의 법도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나 세자 저하는 진심을 다해 생명의 은인들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던 월선 할미는 세자의 손을 붙잡고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가 이리도 훌륭히 자라다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간젠덜. 거친 할미의 손이 세자의 비단 용포에 닿았으나 세자는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대감과 한씨 부인은 지난날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당은 이내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봉의 여운이 가라앉자 중전마마는 비로소 한대감 부부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외쳤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중전마마는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대들은 알지 못했으나 그대들의 집 외양간은 내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소. 또한 그대들 곁에 이 착한 사람들이 나라의 왕통을 지켜냈으니 이는 곧 그대들의 덕이기도 하오. 그 한마디에 한대감 부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마마는 즉시 내관에게 명해 준비해 온 하사품을 내리게 했고 보화가 가득 찬 상자와 비단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는 한대감 댁에 내리는 상이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부터 연화와 월선 할미는 나의 가족과 다름없다. 이들을 더 이상 하인으로 대하지 말고 귀한 손님으로 모시도록 하라. 만약 털끝만 치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결코 용서치 않겠다. 한대감과 한씨 부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거듭 맹세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이어 연화에게 왕실 문장이 새겨진 첩지와 논밭 문서를 내려주었습니다. 연화야, 너를 궁으로 데려가고 싶으나 네가 살아온 이곳이 더 편할 것이다. 이 마을에서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손을 써두었다. 남은 생은 고된 일 하지 말고 편안히 살아라. 그리고 한양이 그리우면 언제든 찾아오너라. 대궐의 문은 너에게만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연화는 과분한 하사에 몸 둘바를 몰라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마, 소인은 그저 제 할 도리를 했을 뿐이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사옵니다. 아멘. 이윽고 왕실의 행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전마마와 세자 저하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화와 월선 할미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부디 몸성이 지내거라. 나는 멀리서도 너희의 안녕을 빌겠다.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뒤로한 채 화려한 행렬은 다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새벽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도 찬란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가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애워싸고 왕비마마와 의자매를 맺은 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고 연화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대감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연화를 이제 하녀가 아닌 연화 아씨라 부르며 안채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주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화와 월선 할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호강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도 거만해지지 않고 예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습니다. 중전마마가 내려준 재물로 가난한 집의 쌀을 나누고 헐벗은 아이들에게는 손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역시 왕비마마께서 사람을 제대로 보셨다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은 세자 저하가 태어난 곳이라 하여 길손들이 일부러 들러 복을 비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월선 할미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연화의 보살핌을 받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 또한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았고 가끔씩 한양에서 보내오는 왕실의 서신과 선물을 작은 낙으로 삼아 조용하고도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던 밤, 춥고 누추한 외양간에서 피어난 작은 선행 하나가 결국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착한 마음이 왕비의 목숨을 살리고 나라의 세자를 지켜냈으며 마침내는 자신의 운명까지도 귀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거칠던 바람 소리마저 잦아들고 고요한 정막만이 흐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연화처럼 따뜻한 마음 하나 품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훗날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험한 세상의 바람은 창문 밖에서 멈추고 이불 속은 따뜻하고 평온한 꿈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